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송 주체와 당사자에 대해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송의 서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서론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소송 주체 파트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송 주체에 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그럼 소송 주체가 무엇인지부터 따져보는 거죠. 자, 그럼 소송 주체는 강학적으로 따지면 뭐 등장 인물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주체가 있겠죠. 주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자, 일단 당연히 소송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법관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그냥 법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검사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어야 되겠어요? 피고인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 검사, 피고인 이렇게 세 종류의 이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소송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3면. 3면이 이제 뭐가 된다? 소송 주체가 되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 검사와 피고인을 딱 떼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당사자라고 부르는 거죠. 당사자.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용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셨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느냐? 끝나도 되지만 조금 더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검사하고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사경이 있겠죠. 그 다음에 피고인하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변호인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보조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보조자 이렇게 부릅니다. 보조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자, 이제 재판하면은 증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사건에서 이제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고소고발인.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체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고 보조자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송 관여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 소송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인물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도 형사소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대로 바라보는 것도 형사소송이 될 수 있지만 인물들과의 관계를 따지는 것도 형사소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자, 소송 주체 그 박스 표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소송 주체, 소송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있다. 이끌어가는 주체 누구? 법원, 검사, 피고인. 그 다음에 당사자는 이 중에서 검사, 피고인. 그 다음에 보조자는 뭡니까? 자, 변호인, 보조인 뭐 이런 사람도 있겠고 사경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소송 관여자는 뭐 고소인, 고발인 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 중에 바로 뭐가 등장하느냐? 당사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당사자. 그러면 당사자는 누구? 검사와 피고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당사자 뭐가 등장한다? 능력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당사자 능력. 자, 그럼 용어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되게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건데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까다로운 거니까 좀 신경을 쓰자라는 거죠. 당사자 능력은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입니다. 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뭐다? 자격을 당사자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당사자가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검사와 피고인이 있다고 했죠. 근데 검사에 우리가 자격까지 신경 쓸까요? 검사는 이미 법정화돼 있어요. 검사 공소 제기하는 사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았으니까 실제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의 문제는 결국엔 누가 되는 거다? 피고인이 될 수 있는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엇에 관한 얘기다? 누가 피고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누가 피고인이 될 수 있는가? 누가 법정에 설 수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의 당사자 능력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누가 피고인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서 등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누가 있어요? 누가 피고인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형법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범죄의 주체가 되는가? 이걸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자연인이 있겠죠. 자연인. 그 다음에 자연인의 반대말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인입니까? 아니죠. 법인이죠. 법인.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이 바로 당사자 능력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자연인은 언제나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자연인은요, 언제나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상실자도 당사자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다음에 농아자도 당사자 능력이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당사자 능력이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그럼 뭔가 좀 안 맞죠? 뭐가 안 맞아요? 분명히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라고 했죠. 근데 무죄가 된다는 얘기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무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피고인이 될 수 있냐는 얘기는 법정에 설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인은 다 되는 거예요. 자연 다 된다. 그래서 대신 무죄가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가 있죠. 심신상실자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심신상실자도 자연인입니다. 당연히 당사자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주시고요. 그 대신 이제 자연이면 다 당사자 능력이 있으니까 자연인 이전 단계 있죠. 태아나 뭐가 있어요? 사자 있겠죠. 태아나 사자. 자, 태아나 사자 돌아가신 분들은 아니면 태아는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그러면 절대로 당사자 능력이 없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재심의 경우 있겠죠? 재심은 뭡니까?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사실 오인의 오류가 있을 때 다투는 절차를 재심이라고 부르는데, 이 재심에서는 뭐가 됩니까? 자, 과거에 억울하게 유죄 판결 받고 돌아가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명예를 구제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재심에서는 사자도 당사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현상일 뿐이죠. 원칙론으로는 자, 태아나 사자는 당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사자일 때에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보시고요. 그래서 자연인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당사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법인이죠. 근데 이제 법인은 형법에서는 범죄 능력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형벌 능력은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따지는데 일단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데, 자, 그럼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그다음 규정이 없다인데,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법자는 법인을 처벌하겠다, 처벌하지 않겠다? 처벌하겠다라는 뜻이죠. 처벌하려면 기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인정이 되죠.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인에게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견해의 대립이 생깁니다. 견해의 대립은 어떻게 돼요? 당사자 능력이 있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일단 견해 대립에서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 번만 하겠습니다. 뭐냐? 당사자 능력 긍정설.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 부정설입니다. 그러면 당사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당사 능력이 있으면 기소는 해요. 근데 기소는 하는데 뭐가 됩니까?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가 나온다? 무죄 판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한다라는 그런 견해가 하나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당사 능력 부정설은 기소도 안 된다. 기소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을 무효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견해 대립이 있어요. 공소기각 판결이다, 공소기각 결정이다. 근데 어쨌든 형식재판을 한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현학적인 얘기예요. 현학적인 얘기고 여기까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보다 누가 당사자 능력을 따지는데 누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를 따졌죠. 자, 자연인은 무조건 있습니다. 법인은 규정이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있고 규정 없으면 당사자 능력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당사자 능력을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이 이제 언제 소멸하는가를 따져야 됩니다. 자, 당사자 능력.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그러면 이제 언제 당사자 능력을 소멸하느냐. 그래서 당사자 능력 소멸 시점을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인은 언제 당사자 능력이 소멸합니까?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거죠. 사망입니다. 사망.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법인은 이제 조문상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죠.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 능력이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존속하지 않는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자, 이제 합병하거나 해산을 하는 거예요. 합병하거나 해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당사자 능력이 소멸했으니까 재판은 어떻게 한다? 공소, 기각, 결정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소송 조건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형식재판 사유들 쭉 나오는데 일종의 좀 암기사항입니다. 공소기각 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 결정, 관할 위반 판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은 좀 기억을 해서 돌아가시면 공소기각 결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원론은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자연인 돌아가시면 무조건 공소기각 결정이에요. 근데 이제 법인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에서. 자, 법인이라는 게 자본주의적으로 따지면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의미도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와 법인을 분리시킴으로 해서 나는 권리를 갖고 법인은 의무를 취득하게 한 다음에 법인을 폭파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채무를 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자, 법인에 대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자, 법인에 대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사형 나옵니까? 징역 나옵니까? 아니죠. 그럼 기껏해야 뭐예요? 벌금이죠, 벌금. 근데 자, 기소가 됐는데 벌금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자, 이렇게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니까 재판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법인에 대해서 해산 등기를 격려한 겁니다. 이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한 거죠. 자, 법인에 대해서 해산 등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사자 능력 없으니까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논의가 된 거죠. 근데 이거 뭐죠? 꼼수잖아요, 꼼수. 근데 이 꼼수를 법원이 받아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자, 일단 기소가 된 다음에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당사자 능력은 해산을 했어도 여전히 청산사문 남아있대요. 그래서 재판 확정 시까지 존속을 한대요. 재판 확정까지 존속을 한다는 겁니다. 존속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죄 판결하고 집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파악하시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에서 당사자 능력 있죠? 읽어보시면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다. 자, 그걸 보시고 근데 뭐 주의해가지고 조그만 글씨 있잖아요. 검사에게 당사자 능력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자연인 따져봤더니 자연인은 뭐가 돼요? 언제나 당사자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태아나 자연인은 당사자 능력이 없지만 사자의 경우에 태아나 사자는 당사자 능력이 없지만 사자는 예외적으로 재심에서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시고요. 일단 이제 법인의 당사자 능력에서 처벌 규정이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있다. 근데 처벌 규정이 없으면 견해 대립이 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견해 대립이 생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멸하는 거 있죠? 소멸도 가볍게 보시고 자, 그리고 뭐 학설 대립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냥 이런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지웠잖아요. 근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대립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고 판례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판례를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보면 자, 회사가 해산 및 청산 등기 전이죠. 근데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한 후 청산 종결의 등기가 격려되었다고 하여도 피고 사건이 뭐다? 종결되기까지, 즉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여전히 뭐다? 존속한다라는 거죠. 당사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당사자 능력 존속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유죄 판결을 해야 형 집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면 이유는 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다. 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산 종결 등기 이후 공소가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간 거죠. 그러니까 약간 더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자, 이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소가 된 거예요.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꼼수잖아요. 검사가 움직이니까 바로 해산능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존속한다. 순서를 뒤집었어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판례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 법인으로 뭐가 된다? 존속한다. 그러니까 법인을 해산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무가 다 끝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원래 민사에서 나오는 건데 청산 사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여전히 권리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건데 당사자는 또 그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 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 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언제 종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순서가 뒤집어져도 뭐가 될 수가 있다? 여전히 당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꼼수잖아요, 꼼수. 그럼 탈법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그래서 그걸 인정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능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고 판례에 꼭 신경을 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 능력을 보셨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뭐가 나오느냐? 당사자 능력이 일단 있어요. 그 다음 논의는 있으면 그 다음 논의로 뭐가 나온다? 소송 능력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당사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 소송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당사 능력이 없으면 소송 능력은 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 능력을 따지는데 그럼 이 소송 능력이라는 말이 뭐냐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 능력이라는 뜻은 어떤 거다? 당사로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참 말 쉽죠? 자,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 소송 능력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소송 능력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따져보는 건데요. 이런 용어들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민법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조금 알아두면 되게 편한 건데 그렇다고 민법을 다시 공부해야 되느냐? 민법 공부하면 형법, 형사소송법 공부하는 거 몇 배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몇 가지 용어들을 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법에서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능력. 민법에서 능력이죠. 근데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은 다 자격이에요, 자격. 뭐가 될 수 있는 자격인데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 능력과 그다음에 행위 능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는 이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좀 이제 알아두면 되는데 자, 의사 능력이라는 게 뭐냐? 참 이거 공부할 때 힘들었습니다. 왜냐? 안 알려줘요, 아무도. 혼자 생각해야 돼. 그럼 의사 능력이 뭐냐? 그럼 우리가 의사가 뭐죠? 닥터가 의사예요? 아니죠. 생각한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누가 생각합니까? 다 생각하지. 차는 참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생각 있는 거예요. 생각 없는 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전제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뭐죠?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람에게는 다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능력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 그리고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치 명정자라고 하잖아요. 술 먹으면 뭐가 되죠? 한 글자로. 개가 되잖아요. 개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죠? 의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치 명정자는 의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특별한 말 없으면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의사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 능력은 뭐냐? 행위 능력은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그냥 계약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자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계약을 하느냐? 그렇진 않다 이겁니다. 그렇진 않다. 그래서 일단 행위 능력인데 일반적으로 행위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 들어가 보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행위 무능력자인데 원래 민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미성년자,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불렀죠. 근데 요즘은 뭐 성년후견 뭐 있죠. 이런 식으로 부르다 보니까 헷갈리는 건데 행위 무능력자 중에서 뭐가 이제 의미가 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있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혼자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서는 못 해요. 그래서 미성년자 몇 살이죠? 19세 미만의 자죠. 미만의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따졌는데 일단 이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근데 행위 능력은 뭐예요?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소송 능력은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그랬더니 이 중에 소송 능력은 뭘 의미한다? 의사 능력을 의미합니다. 행위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소송 능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뭐 우리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반의사불벌죄가 뭐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뭐 폭행죄나 협박죄 같은 거, 명예훼손죄 같은 거 이런 게 있죠. 근데 피해자가 만약에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처벌부른 의사표시를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자, 근데 그런 것들, 바로 방금 얘기했던 처벌부른 의사표시 이런 것들이 다 소송행위거든요. 뭐 소송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소송력이 필요한데 만약에 행위 능력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는 혼자서 못해요, 처벌 불응 의사를. 근데 의사 능력이라고 하면 혼자서 할 수 있다 없다?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뭘로 보고 있다? 의사 능력으로 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처벌 의사 철회를 할 수 있다 없다?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소송력은 뭐다? 의사 능력이다. 판례는 의사 능력을 말한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피고인이 소송 당사자로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뭐다? 소송 능력 흠결 효과 해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소송력이 이제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 뭡니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소송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소송력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없는 자도 소송력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다 하나 써놓으면 되겠죠. 의사 능력을 의미한다.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능력 흠결 효과가 있네요. 소송력이 흠결된 행위는, 소송행위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뭐 2번, 3번 있는데 이런 조문들인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송이 일단 흠결된 상태에서 하면 뭐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행위 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막 자고 있다가 잠꼬 되는데 그게 소송행위 의사표시가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송력이 이제 흠결이 됐을 때, 그럼 이제 무효가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도록 돼 있냐면, 이게 소송이 흠결된 사람들 대표적으로 심신상실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 이 사람이 의사 능력이 돌아올 때까지 재판을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표현에 가보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피고인에게 소송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은 쭉 해서 공판 절차를 뭐 한다? 정지하게 돼. 나중에 공판 절차의 정지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맛이 간 사람이 언제 맛이 돌아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지 않고 우리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것이 만약에 명백하다. 그러면 그런 재판합니다. 그럼 명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무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특이한 것은, 뭡니까? 이쪽에서 일단 뭐 읽어보시면 무죄, 변소, 공소기각. 그런 것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영원히 이제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신 누군가가 해줘야 되겠죠? 대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무능력자의 대리 해가지고 있죠? 자, 저기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책임 능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범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때, 자, 그 법정 대리인 소송인을 뭐 한다? 대리한다 이거예요. 법정 대리인. 그래서 맛이 갔으면 의사 능력 뭐다? 법정 대리인 하는 거죠. 그다음 법정 대리인이 없으면 뭐 한다? 법원이 특별 대리인 선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정 대리인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은 뭐냐? 법인도 피고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법인이
법인이 나와서 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대신 나와야 돼요. 그럼 누가 나옵니까? 대표가 하는 겁니다. 대표.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과 관련해서 뭐 나오는데, 근데 대표가 문제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이 아니고 다음 문장이죠. 그래서 대표가 수인이 있어요. 요거 좀 체크하세요. 체크하시는데 대표가 뭐다? 수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느냐? 그러면 각자가 대표합니다. 각자가 대표예요. 자, 각자가 대표하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오면 틀린다? 공동하여 대표한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각자 대표는 대표가 만약에 2명인데 한 명이 법정에 들어가 가지고 얘기를 한 게 다른 대표의 의사와 달라요. 그래도 이력이 생겨요. 그런데 공동하에 대표한다는 뜻은 뭐다? 전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그게 법인의 의사라는 겁니다. 그런 건데 각자가 대표한다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누가 각자가 대표하게 돼 있다. 자, 그런 말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3번인데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죠. 바로 소송 능력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뭘로 봤다? 의사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소송 능력이라면 소송 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할 수 있는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뭐다? 의사 능력이다. 자, 그래서 의사 능력을 의미한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능력이니까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도 거기다 써놓으면 되겠네요. 자, 행위 무능력자라도 독자적으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취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 회사 정리 절차에서 형사사건의 대표자가 있는데, 자, 회사가 정리한다는 얘기, 이제 해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파산하기 전에. 근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법원에서 이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한 명 파견하거든요. 자, 그래서 파견하는 건데, 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관리인이 있죠. 관리인이 바로 파견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관리인은 대표이다, 대표가 아니다? 대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 개시 결정이 내려져도 누가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 그래서 대표이사가 대표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대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 회사는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으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정리하자 해가지고 법원에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관리인. 근데 이 사람은 그 대표권을 일정 부분 갖긴 해요. 뭐냐면 그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대표이다 아니다? 대표가 아니고 여전히 대표이사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취지를 놓고요. 자, 읽어봅시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 정리 개시 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는 대표이사가 있는 한 그 대표이사가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대표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안 된다.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번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론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사 능력, 소송 능력을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 소송 주체들 이제 하나하나 보면 되겠죠. 그럼 소송 주체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느냐?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피고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을 먼저 보는데, 자, 그래서 이제 피고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소송 주체 중에 3명, 법원, 검사, 피고인 있었죠? 이 중에 이제 우리 피고인을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럼 피고인은 뭐냐라는 겁니다. 피고인은 대단히 형식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검사에 의해서 공소 제기된 자죠. 검사에 의해서 빼버립시다. 왜냐? 경찰서장이 직결심판 청구해도 피고인이 되는 거니까 그냥 공소 제기된 자 이렇게 씁시다. 자, 공소 제기된 자를 뭐라고 한다?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그래서 공소만 제기되면 피고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진범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범 아니어도 됩니다. 엉뚱한 사람 기소해도 이 사람은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개념입니다. 형식적인 개념. 자,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진범인지 따지도 않고 소송 능력이 있을 필요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피고인하고 구별해야 될 사람이 있겠죠. 자, 앞에서 그림을 하나 그렸었어요. 뭡니까? 형사 절차가 있는데 형사 절차가 몇 단계? 3단계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사 절차. 그 다음에 공판 절차.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집행 절차가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수사 절차의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피의자. 그 다음에 검사에 의해서 이제 기소가 됐죠. 그럼 뭘로 바뀝니까? 피고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이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뭘로 바뀌어요? 수용자로 바뀌겠죠. 그래서 피의자하고 피고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가 된다? 기소입니다. 공소제기. 그 다음에 피고인하고 수용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재판의 확정입니다. 유죄의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계속 용어들 나오니까 참 재미없을 건데 어쨌든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등장하는 게 뭐다? 공동 피고인이 있죠. 자, 공동 피고인은 뭐냐? 바로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심판받는 피고인이 뭐가 된다? 자, 심판받는 피고인이 뭐다? 수인인 경우입니다. 수인인 경우.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그냥 피고인석에 여러 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피고인, 공동 피고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공동 피고인이면 법정에 같이 앉아 있으니까 이거 공범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꺼번에 기소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좀 등장하는데요. 공동 피고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공범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반드시 공범일 필요가 있느냐? 그랬더니 반드시 공범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범일 필요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증인 들어가 보면 나올 텐데 공동 피고인은 2사람이 있어요. 공동 피고인은 누가 있느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도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범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 들어갈 때 나오는 건데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뭡니까? 말 그대로 공범이에요. 뭐 절도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은 공범은 아닌데 법원이 재판할 때 필요해서 그냥 같이 심리하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뭐냐? 쌍방폭행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있죠? 쌍방폭행. 같이 둘이 폭행을 했어요. 그럼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피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범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뭐다 사건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건이니까 혹시 사건이 연결돼 있어야 되느냐? 연결돼 있는 걸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네 글자로 관련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반드시 관련 사건이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관련 사건일 필요도 없습니다. 관련 사건 아니어도 돼요. 관련성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검사 이렇게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피고인에서 검사가 꼭 한꺼번에 같이 기소해야 되느냐? 그래서 반드시 병합 기소해야 되느냐? 반드시 병합 기소될 필요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같이만. 그래서 거기 공동 피고인 있죠?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그래서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수인의 피고인을 뭐라고 한다? 공동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동 피고인 다시 뭐가 있다? 공범과 공범 아닌 걸로 나눠지겠죠? 근데 이걸 구별하는데 이런 것들은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런 것도 나옵니다. 책에다가는 표시를 안 했지만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라는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 피고인 있는데 이제 피고인은 뭐가 되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피고인의 특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피고인의 특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을 내잖아요. 근데 공소장에다가 피고인 이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써야 되죠. 근데 꼭 이름만 쓰지 않고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피고인의 특정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피고인의 특정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장에다가 피고인 이름을 썼죠. 그러면 그 피고인하고 실제 피고인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겠죠. 근데 간혹가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뭐다 이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하고 기재된 자하고 그다음에 실제 피고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 피고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피고인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를 때에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누가 피고인이 되는가? 자, 누가 피고인이 되는가의 문제를 우리는 강학상 뭐라고 부른다? 피고인의 특정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고인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그래서 이제 판례가 있는데 판례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소장에 써져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다. 실제 피고인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하는 자가 피고인이다.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하는 자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실제 피고인은 이태우예요. 실제 피고인 이태우인데 자 일단 이 사람이 이태우라는 사람이 공소를 피해자 신문 같은 거 받을 때 자기 이름 쓰기 싫으니까 이보영 이렇게 쓴 거예요. 이보영 썼을 때 그러면 검사는 이태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보영 씨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가르쳤어요? 이태우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그게 피고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보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특정 기준 있죠? 그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형사소송법 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1조 검사가 피고인 지정한 자 그렇기 때문에 표시는 A로 돼 있는데 실제는 누구예요? B죠. 그럼 B가 피고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피고인의 특정과 관련해서 논점이 이렇게 불일치하는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가 있다? 성명 모용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장 출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빈도는 높지 않지만 그래도 이 중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여기가 나올 겁니다. 성명 모용. 그래서 성명 모용은 판례가 있어요. 그다음 위장 출석은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되는 건데 자 그럼 성명 모용이 뭔지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모용이라는 말은 사칭했다, 도용했다 이런 뜻이죠. 사칭했다, 도용했다. 남의 이름을 쓴 거예요. 남의 이름. 아까 말했죠? 이태우가 자기 이름 쓰면 곤란하니까 이보영 이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단 성명 모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 피고인이 있고 그다음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이 있겠죠.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다? 자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을 강학상 뭐라고 부른다? 형식적 피고인 이렇게 불러요. 형식적 피고인. 그다음에 실제 피고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실질적 피고인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때 누가 피고인입니까? 이미 얘기했죠? 누가 피고인이야? 이 사람이 피고인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는 실제로 이름은 이렇게 써져 있지만 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피고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명 모용을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이름은 이쪽으로 돼 있잖아요. 이 이름을 뭘로 바꿔야 돼? 여기로 바꿔야 되잖아요. 여기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공소장 정정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공소장 정정. 오타 정리하는 거예요. 오타 정리. 그래서 오타 정리하는 거 사소한 거니까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법원의 허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왜냐? 공소장 정정과 비슷한 게 뭐가 있죠? 공소장 변경이 있거든. 그래서 자, 공소장 변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공소장 변경은 원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장 변경은 아니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해결 방법인데요. 이게 타이밍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안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무용을 해결하는 게 이런 건데, 자, 일단 여기서 경우의 수가 이제 두 가지. 물론 더 만들 수는 있는데 실제 판례가 나온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일단 누가 법정에 나갑니까? 얘가 법정에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모용자가 법정에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 피고인 이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태우를 기소한 게 뭐죠? 이보영이라 기소했잖아요. 근데 이태우가 법정 나가가지고 재판장이 피고인 이름 뭡니까? 갑자기 이태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대 맞아야 되겠죠? 근데 맞아야 되는데 재판 절차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 이름 바뀐 거 알았으니까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 공소장을 변경하면 됩니다. 아니, 공소장을 정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법원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문제는 만약 검사가 이걸 알았어요. 지금 성명무용이 있다는 걸 결국엔 알게 됐잖아요. 발각됐으니까. 그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죠. 근데 검사가 안 바꾸고 있어요. 안 바꾸고 있어. 그러면 법원도 괘씸할 거 아닙니까? 이름 좀 바꿔주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안 바꿔주고 있어요. 괘씸하죠? 그러면 피고인 불특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뭘 하게 돼 있다? 이 공소 제기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해버려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아주 아름다운 얘기고요.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일단 이거 판례 사안이긴 한데 이렇게 되고요. 그럼 실제 사안은 여기예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건데, 제가 이태우인데 이보영이라고 만약에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피해자 신문 받을 때, 자, 이름 이보영입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경이. 예, 선생님 장난하지 마세요. 얘기합니다. 왜? 다 알아요. 왜냐면 지문도 찍고 하고 주민번호까지 줘야 하니까 다 알죠. 그럼 다 아는데 이보영이라고 했을 때 속아 넘어간다. 그럼 바보나 병신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현실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럼 제가 이보영이라고 했지만 사진을 봤을 때 구별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겁니까? 쌍둥이여야 돼요. 매우 닮은 형제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잘 안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냐? 여기다 쓸까요? 무슨 사건? 수연 재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봐도 느낌이 오죠? 둘은 뭐야?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 이제 수연이 그다음에 재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둘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문제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성격이 똑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되냐? 수연이는 도박자예요. 상습 도박꾼입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재현이는 뭐가 됐다? 모범생입니다. 실제 모범생인지 몰라요. 전과가 없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자, 이제 수연이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 잡혀버린 거예요. 도박을 하다 잡혔습니다. 그러면 잡히면 얘가 나중에 저 수연인데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과 나오잖아요. 그럼 상습 도박으로 가는 겁니다. 상습 도박은 어떻게 되죠? 법정형이 3년 이하야. 3년 이하. 근데 단순 도박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벌금 1,5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인가 이걸로 끝나요. 벌금형만 받고 끝나는 건데, 전과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형량이 세지겠죠? 그러니까 뭘 했다? 얘가 피해자 신문 받을 때 재현이의 이름을 모용을 한 겁니다. 재현이의 이름을 모용을 했어요. 모용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모용을 하니까 수사기관도 당연히 재현이요 했더니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뭐가 나다고 했지? 단순 도박은 벌금이라고 했죠. 벌금은 기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식 기소를 안 하고 약식 명령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재현의 이름을 모용해가지고 자 법원이 뭐다 검사가 자 재현의 이름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거죠. 근데 약식명령은요 피고인 안 나와도 재판하는 겁니다.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법원이 재판하는 겁니다.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유죄 도장 찍어 벌금 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그 다음 뭡니까? 법원도 약식명령을 발령했겠죠. 그래서 재현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된 거예요. 송달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재현이가 이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을 때 이 작품이 누구의 장난질이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있죠. 이거 뭡니까? 수연이 작품이구나. 알죠. 그럼 수연이 작품에서 쌍둥이니까 좀 감순하겠지만 아무리 쌍둥이 형제라고 해도 벌금 내겠어요? 열받잖아. 벌금 못 내죠. 그래서 이걸 뭘 했냐면 이 재현이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식명령을 하는데 여기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 청구하거든요. 그래서 자 피모용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정식 재판 절차에 출석을 한 겁니다.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발각이 된 거죠. 법정에 와가지고 저 재현인데요?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뭐다 실제 재현이고 뭐다 실제 도박한 사람은 수연이다 라고 해가지고 밝혀진 겁니다. 자 밝혀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 피모용자 지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겠죠? 그럼 이 사람 먼저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모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모용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피모용자 누굽니까? 재현이. 재현이는 어떻게 되면 지금 재현이는 도박도 안 했는데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게 아니래요. 왜? 실제 피고인 누구야? 수연이잖아. 그러니까 수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차에서 빼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327조 2호를 유추적용해서 공소 기각 판결로 절차에서 배제하면 된대요. 뭐 한다? 그냥 재현씨 집에 가세요. 아무 일 없습니다. 재판장에 돌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돌려보낼 때, 자, 뭐다 어쨌든 공소기각 판결 절차에서 배제시켜주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모용자, 이제 수연이를 엄단을 해야 되는데 이 수연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의 견해드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수연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뭐냐면 기소를 한 것이냐 이걸 따져가지고 일단 어디서부터 약식부터 진행해야 되냐 정식 재판부터 진행해야 되느냐 이걸 따진 거예요.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 재판 실제로 이름은 재현으로 돼 있지만 누구에 대해 재판한 겁니까? 수연이에 대한 거죠. 근데 수연이한테 했는데 어디다 보냈어? 재현이한테 보냈죠? 잘못된 송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식명령서를 자 뭐다? 모용자의 것으로 약식명령서를 모용자의 것으로 경정을 합니다. 경정을 해요. 그러니까 즉 재현이에서 뭘로 바꾸면 된다? 수연으로 이름을 바꾸래요. 그리고 뭐다? 모용자에게 송달만 하면 끝난대요. 이렇게만 하면 된대요. 이렇게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재판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기 때문에 뭐 수연이한테 보내기만 하면 끝난대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연이가 받았잖아요. 벌금 받죠? 벌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연이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까요? 불만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끝납니다. 그대로 끝나.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 있죠. 문제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절차가 꼭 정의롭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성명모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성명모용의 관계에 있는데 거기 있죠? 개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성명모용이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모용자가 피모용자의 성명을 모용하여 피모용자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누가 피고인이다? 그래도 모용자입니다. 모용자. 실질적 피고인.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공소 제기 효력도 누구에게 미친다? 모용자에게 미치고요. 그다음에 검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소장을 뭘 해야 됩니까? 정정을 해야 되겠죠? 법원에 허가도 필요 없어요. 공소장 변경 아닙니다. 일단 그게 기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조치는 뭘 얘기하는 거다? 여기 1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걸렸어요. 걸렸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정을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한다? 공소기각 판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 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다 밑에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시판을 청구한 경우 조치 있죠? 요거 동그라미 2번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 그래서 그 부분인데 자 기억번부터 피모용자에 대한 조치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공소기각 판결한다. 327조 2호를 정확하게 말하면 유치 적용한대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모용자에 대한 조치죠. 그래서 아직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약식명령의 표시를 경정하여 본래의 약식명령 정본과 함께 이 경정결정을 송달하게 돼 있다.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만약이에요. 자, 뭐다? 여기서 재현이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재현이가 뭐가 생겼습니까? 전과가 생겼잖아요. 벌금형에 대한 전과.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이 전과의 효력은 이쪽에 발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발생합니다. 근데 어쨌든 빨간 줄은 그어 있잖아. 그럼 빨간 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판례는 없지만 실무는 전과 말소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전과 말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성명보용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니까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죠?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얘기로 위장출석인데 이거는 별거 없어요. 위장출석은 판례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관념적으로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위장출석은 진범이 있습니다. 진범이 있는데 진범을 기소했어요. 그런데 법정에 엉뚱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출석자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실무적으로 전문용어로 몸바지 이렇게 부릅니다. 느낌이 좀 이상하죠? 몸바지. 그래서 몸바지 대신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실제로 기소한 건 누구예요? 진범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과거에 진정피고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다음 이거는 가짜잖아요. 부진정피고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용어를 통일합니다. 헷갈려 섞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형식적 부진정 같은 말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 진정 같은 말이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이게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됐으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당연히 일단 위장 출석자는 피고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진정 피고인은 법정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절차에서 배제하면 됩니다. 절차에서 배제하면 됩니다. 근데 배제한다라고 할 때 그때 공소기각 판결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근데 의미 없습니다. 왜? 판례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안은 부진정 피고인은 절차에서 배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느냐? 아닙니다. 집에 안 가요. 깜빵 갑니다. 왜죠? 속였잖아. 법원 속였잖아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잡혀가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겨.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 피고인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 피고인은 여기가 좀 의미가 있을 텐데 뭐냐면 지금 기소 누구 했어요? 애초에 진정 피고인 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 진정 피고인을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얘 불러다가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환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또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필요는 없죠? 왜? 이미 기소된 사람이잖아요. 이미 기소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위장 출석 정말 오래간만에 얘기합니다. 거의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개념만 한번 잡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위장 출석 한번 보시면 공소장에는 갑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자기가 갑이라고 진술하여 을을 피고인으로 취급하여 절차가 진행된 경우다. 그래서 그 을을 뭐라고 한다? 몸바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말이 되겠고 그럼 피고인 누가 되느냐? 갑이죠. 갑을 진정 피고인. 근데 실질적 피고인이라고 요즘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을을 뭐라고 한다? 가짜, 부진정인데 형식적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됐고. 그래서 누구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진짜한테만 발생하죠. 갑. 그 다음에 자, 뭐다 쭉 해서 밝혀졌을 때 뭐 인데 가볍게 읽으시면 되죠. 아직 사실상 소송 계속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자, 을은 단순 배제. 있죠? 그냥 배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갑을 소환하여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하니까 좀 체크하세요. 갑에 대한 별도의 공소제기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피고인의 특정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논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많이 신경 쓸 건 이쪽이죠. 그런 것들을 일단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 피고인의 도입부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중요한 권리들이 나오죠. 무죄 추정, 그다음에 뭐다? 진술 거부권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 무죄 추정의 원칙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